눈이 내린 지 오래지만 장례식장 유리창엔 아직도 희끗한 잔설이 붙어 있었다. 영정사진 바로 앞 바닥에 검은 소복을 입고 앉아있는 이서진. 조문객들이 절을 마치고 돌아서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사진 속 남자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진. 얼마 전까지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해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선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얀 국화꽃 사이에 놓인 초라한 영정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한 사람을 버렸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 그날 그녀는 돌아서며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월은 그 말을 비웃듯 천천히 꾸준히 그녀를 감싸며 말해주었다. 아니야. 너는 그 사람 안에서만 존재했어.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봄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는 이미 떠났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이서진은 늘 겨울을 싫어했다. 차가운 바람과 벽을 뚫고 들어오는 냉기, 그리고 겨울만 되면 떠오르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본 것도, 마지막으로 그의 손길을 거부한 것도 바로 한겨울이었다. 그날은 수능이 끝난 직후였다. 학생들은 3355 학원에 모여 대학 원서를 쓰고 커피숍에서 수험표를 자랑하며 장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러지 못했다. 등록금이 없었다. 생활비도 교재비도 없었다. 집엔 오래된 이불과 고장난 전기난로,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화가 났다. 세상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 왜 태어나게 했는지, 왜 이런 삶을 살게 했는지. 매일매일 돌아오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다. 그 사람이 날 가둔 거야.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병구는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났다. 청소 용역, 새벽 배송, 철거장 인부. 그는 사는 동안 직업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일만 했고 이름표는 없었다. 서진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한 번도 운동회에 온 적이 없었다. 서진은 그걸 무관심이라 해석했지만 병구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시간 그는 건설 현장 지하에서 폐기물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그를 잘 몰랐다. 서진이 상장을 받아오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고 성적표에 뭐라 써 있어도 항상 같은 말만 했다. 고생했다. 밥은 먹었냐? 그날 그는 처음으로 시청 앞에 갔다. 고철 운반차를 끌다가 실수로 차량을 엎었다. 차는 전복됐고 병구는 멍든 얼굴로 병원에 실려갔다. 기사는 났다. 무면허 계약직 시청 앞에서 인명사고. 사진엔 그의 찢어진 작업복과 피범벅이 된 손이 찍혀 있었다. 서진은 그 사진을 학교 복도에서 봤다. 이 사람 너희 아빠 아냐?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날 밤 병구는 서진 앞에 나타났다. 작은 종이봉투에 몇 장의 돈과 서류를 넣어 건넸다. 이거 대학 원서비. 너무 늦었나? 서진은 봉투를 받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갈라지고 추위에 터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 손으로 그녀를 키웠고 오늘도 그 손으로 돈을 모았다. 하지만 서진의 눈엔 그것은 수치로만 보였다. 그녀는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병구는 멈칫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숙여 떨어진 봉투를 주었다. 그리고 뒷모습으로 돌아섰다. 그는 돌아서며 그 봉투를 품 안에 다시 넣었다. 마치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듯이.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 이름 앞에 붙는 누구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없애고 싶었다. 그녀는 원서를 쓸 때 아버지 이름란을 공란으로 뒀다. 혼자 일어선 삶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건 삭제였다. 병구는 그날 새벽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진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을 꺼내 펼쳤다. 아빠는 산타야, 늘 선물을 줘요. 그림 속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아이는 그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다. 그 애는 잘 될 거야. 나 같은 인생은 살지 않게.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그녀에게는 짐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
서진은 다음날 학교를 자퇴했다. 그리고 도망치듯 서울로 떠났다. 그녀의 첫 번째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버리는 선택.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그땐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사랑 없는 성장이었다. 이서진은 19살의 봄, 누구보다 빠르게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제 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찢긴 듯한 감정만을 남긴 채 그녀 곁을 떠나 있었다. 세상은 냉정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그녀는 오히려 위안을 느꼈다. 누구도 자신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묻지 않는 세계.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시작이었다. 그녀는 새 이름을 얻었다. 부모란 란에는 줄을 그었고 과거 주소는 지웠다. 마치 한 인간이 아니라 종이 위에 잉크처럼 스스로를 지워냈다. 입학원서의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나 혼자다.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누군가의 딸로 살던 시간을 도려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학대하듯 노력했다. 처음엔 낯설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학생들, 누군가의 백그라운드에 존재하는 부모님, 기숙사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엄마 라는 외침. 그 모든 풍경은 그녀에게 낯선 영화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그 속으로 녹아들었다. 자기소개에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혼자 컸어요. 그래서 강해졌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럴듯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탄하거나 동정하거나 혹은 부러워했다. 어느 날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꽂힌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주소는 그저 익명으로 되어 있었다. 봉투 안엔 무명 브랜드의 핫팩,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추운데 조심하고 몸 아끼거라. 그녀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내 봉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되돌아보지도 않았다. 그해 겨울 그녀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 상장 수여식장에서 혼자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다.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 그녀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행복이란 말은 타인과 연결되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반면 이병구는 그해 초겨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있었다. 그는 무명 계약직으로 철근을 나르고 있었다. 손톱 아래엔 시멘트 가루가 박혀 있었고 무릎엔 관절 보호대 대신 쓰레기 봉투를 잘라 둘러쌌다. 그는 서진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이 되면 그는 작은 방 안에서 서랍을 꺼냈다. 그 안에는 매년 보낸 편지들의 복사본이 있었다. 서진아, 아빠가. 글은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편지를 다 쓰지 못했다. 아빠가. 다음에 올 말을 쓰지 못해서 한참을 있다가 결국 손을 놓았다. 어느 날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물었다. 보내는 분 성함이요? 병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익명으로 보냈다. 딸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랬고 혹여나 주소라도 보고 도로 다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랬다. 서진은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봉투를 받았다.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나중엔 짜증이 났고 결국은 무시하게 되었다. 그녀는 믿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워버린 이름은 다시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기쁠 때, 웃을 때, 높은 곳에 올랐을 때마다 늘 문득 그 손이 생각났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따뜻했던 손. 그 손을 뿌리쳤던 순간이 때때로 악몽처럼 찾아왔다. 그녀는 더욱더 바빴고 더 큰 성취를 위해 매진했다. 인턴, 대기업 입사, 석사 진학, 대외 활동, 발표 수상. 화려한 스펙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인정과 관심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문득 멈출 때면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축하해줄 사람도, 걱정해줄 사람도, 그리고 손을 내밀어줄 사람도.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다시 보게 된다. 뉴스 속 어느 거리에서 연탄을 나르는 노인을 스쳐 찍은 사진. 그는 모자에 마스크를 썼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그 눈빛, 그 자세, 그 손. 바로 지우고 싶었던 이름. 자신의 아버지였다. 서진은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껐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한 줄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병구. 그녀는 그 이름 위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이서진은 30이 되던 해 제법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서울 강북의 언덕배기에서 시작한 삶이 지금은 강남대로를 내려다보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름이 알려진 기획사에서 전략팀 팀장을 맡았고, 후배들은 그녀를 동경했고, 회사는 그녀를 신뢰했고, 사회는 그녀를 성공한 여성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웃는 법을 잊고 있었다. 사람들과 술을 마셔도, 미팅에서 박수를 받아도, 인터뷰에 이름이 오르내려도 그녀의 웃음은 입술 위에만 걸쳐진 얇은 포장지 같았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그 사실에 안도했다. 자신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이름을 지웠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녀에겐 안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회사 복도 끝 회의실 앞 우연히 켜진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환경단체의 젊은 활동가가 폐광촌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는 보도였다. 그녀는 처음엔 관심 없이 지나쳤다. 그러다 화면 속 그 활동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서진은 그대로 발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면 속 인물은 젊은 여성. 부드러운 단발머리, 단정한 셔츠, 선한 눈매. 무언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니, 낯익다는 느낌을 넘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다. 자막엔 이하윤 활동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하윤. 서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끌렸다.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연하게 웃었고 질문을 받으면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녀의 말투, 제스처, 심지어 눈썹을 찡그리는 습관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서진은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다. 이하윤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기사, 영상, 인터뷰가 쏟아져 나왔다. 환경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는 장면.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서진은 멈췄다. 사진 속 하윤은 한 노인과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다. 그 노인은 바로 이병구였다. 노인의 옆모습은 예전보다 더 구부정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서진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눈빛, 그 뒷모습, 그 옆에서 편안하게 웃는 여성의 표정,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익숙한 거리감. 그들은 가족이었다. 서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니터를 꺼버린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질투, 혼란, 당혹, 모욕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속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놓쳤다는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이름, 그 이름은 누군가에겐 여전히 아버지였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자신만 그를 지운 것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퇴근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 커피 향도 없는 공기, 그리고 누구의 인기척도 없는 공간.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SNS에서 이하윤을 검색하고 그녀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다.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키워준 건 땅과 사람, 그리고 한 남자의 묵묵한 사랑. 서진은 오래도록 그 한 줄을 바라보았다. 묵묵한 사랑. 그녀가 그렇게 증오했던 그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선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오며 버렸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들이었음을. 그날 밤 이서진은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전등은 규칙적으로 깜빡였으며 냉장고는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알 수 없는 소란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 하윤의 SNS를 또다시 확인하고 그녀가 올린 사진과 글들을 차례차례 훑어보았다. 밭에서 일하는 노인의 사진, 오래된 자전거, 재봉틀 옆에서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 봉투를 들고 있는 하윤의 손. 그 위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서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 필체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식탁 위에 놓여있던 쪽지들,
라면 끓여 먹어라. 밥은 안 되고 미역국은 있음 같은 말들. 모두 그 글씨였다. 며칠 뒤 이서진은 출근길에 택배 하나를 받았다. 보내는 이는 없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봉투 하나. 포장을 벗기자 안엔 편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연필로 눌러 쓴 듯 삐뚤빼뚤했다.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시작되는 문장. 그 다음엔 수없이 지워진 흔적들. 잘 지내냐? 많이 컸겠지. 혹시 날 원망하진 않았으면. 마지막 문장은 불완전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서진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완성되지 못한 문장들이 오히려 더 깊은 침묵으로 그녀를 찔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끝내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모든 걸 몸으로만 증명하려 했던 사람. 사진은 오래된 흑백 인화지였다. 서진이 유치원 졸업식 때 병구가 그녀를 안고 있던 장면.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웃고 있던 두 사람. 그녀의 표정은 순수했고 병구의 눈빛은 흔치 않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 하윤이 고등학생 시절 병구와 함께 시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 두 사람은 가족 같았고 무척 가까워 보였다. 서진은 그 순간 혼란과 상실 사이에서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느꼈다. 하윤은 그녀가 버린 자리를 채운 사람이었고 그녀가 거절했던 이름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병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은 천천히 떨어졌고 손에 든 편지를 적셨다. 그러나 그녀는 편지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늦은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날씨 속에서 구름 한 조각이 찢어져 햇살이 드러났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햇빛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한다는 걸 기억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다. 이번엔 하윤의 이름으로. 안엔 짧은 쪽지 하나. 그 사람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쪽지를 붙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하윤의 손글씨는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서진은 묻고 싶었다. 그 사람은 아버지로서 자신을 잊지 않았을까? 혹은 자신이 버렸던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거기엔 몇 장 남아있던 유년기의 추억들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하나하나 짚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하지만 그 이름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너무 늦었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에서 가장 낯선 이름.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오래된 사랑. 그것이 지금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이병구는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나 있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다. 죽음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어차피 세상은 자신이 없어도 잘 돌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기억하겠지만 대부분은 곧 잊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손끝은 굳어 있었고 숨은 자주 가빴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동네의 오래된 셋방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곳에는 딱 하나 창문이 있었다. 그 창문으로 매일 아침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그 애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서진. 그 이름을 그는 끝내 입 밖으로 불러보지 못했다. 하윤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였다. 서진이 떠난 후 그는 수많은 편지를 쓰고 또 찢었다. 무엇을 쓴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를 썼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들, 어린 시절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 그녀가 모른 채 지나쳤던 그날들의 이야기. 그리고 편지들은 하나둘 봉투에 담겨 보냈다. 보내는 이는 없었다.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랬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그것이 그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편지들이 언젠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무게없는 문장들이 결국은 가장 무거운 진실이 된다는 걸. 시간은 그를 빠르게 소모시켰다. 살은 빠졌고 몸은 더 이상 음식을 받지 않았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가끔 멈추다 다시 뛰었다. 그는 죽음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다. 한 번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 한 번쯤 그녀가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주는 것. 그러나 그는 그걸 바라지 않았다. 바란다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눈을 감고 그녀의 어릴 적 얼굴을 떠올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유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매일 따뜻한 죽을 끓였고 밖에서 해온 꽃을 창가에 놓아주었다. 병구는 하윤을 보며 종종 서진을 떠올렸다. 그 둘은 성격도 표정도 걸음걸이도 달랐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무척 닮아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밀어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결국은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서 편지를 썼다. 종이 위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다. 그는 편지를 접으며 한 번 더 생각했다. 이 말을 그녀가 듣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마음으로 전해질 거라고. 며칠 뒤 그는 홀로 병원에 갔다.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하윤에게 알리지 않았다. 진료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내 사람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들꽃을 한 줌 꺾어 가방에 넣었다. 꽃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시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창가에 조심스레 두었다. 그날 밤 하유는 그의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엔 글씨 하나 없었고 안엔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서진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그녀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편지를 놓고 나왔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때로 남는다. 그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제야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하윤이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초여름의 한 복지센터 안쪽 작은 진료실에서였다. 그녀는 겨우 8살이었고 이름 석자가 서류에 희미하게 적혀있는 아이였다. 기록은 많지 않았다. 생년월일, 과거 주소, 유기된 날짜. 그리고 보호자의 이름은 비어 있었다. 그날 병구는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처음엔 무슨 착오인 줄 알았다. 아이를 위탁해달라는 부탁은 너무 큰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묻는 대신 아이 앞에 서서 말없이 모자를 벗었다. 하유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다. 그는 그날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작고 어두운 방, 낡은 선풍기, 딱딱한 이불. 하유는 아무 말 없이 벽 쪽에 몸을 기댔다. 병구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 작은 컵에 물을 따라 주었다. 그녀는 그 물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컵을 들어 마셨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는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땐 기다렸고 밥을 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그의 말수는 적었지만 손은 바빴다. 하유는 그 손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려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하유는 작은 종이 봉투를 보았다. 그 안엔 그림 물감 세트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파랑, 노랑, 초록, 그리고 회색. 회색으로 칠해진 집 옆엔 키 큰 남자가 웃고 있었다. 그림을 다 그린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병구에게 내밀었다. 그는 놀란 듯 그림을 받았고 아무 말 없이 그 위에 좋다는 뜻의 표시를 남겼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잠든 채 웃고 있었다. 그 이후 하유는 천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삼촌이라 불렀고 그는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서로에게 아직 낯설고 두려운 이름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동네를 함께 걸었다. 연탄집, 골목, 국수집, 슈퍼마켓, 도서관.
하유는 그 길들을 하나씩 배워갔고 병구는 그녀에게 말 대신 풍경을 보여주었다. 겨울이 왔을 때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 열이 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앓았다. 병구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를 아빠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내어 책을 넣어주었다.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그는 그렇게 표현했다. 세월이 흐르며 하유는 점점 세상과 가까워졌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공모전에 그림을 출품하며 상장을 받았다. 병구는 그녀의 옆에 항상 있었고 무대 아래에서 작은 박수를 조용히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유는 우연히 한 이름을 듣게 된다. 이서진.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오래된 수첩. 그 수첩엔 같은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 사람이 떠난 자리 위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돌보았고 그가 외롭지 않도록 더 조용히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어떤 상처의 결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 상처 위에 따뜻함을 덧칠하고 있었다. 그의 지난 인생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그는 끝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 자신이 울지 못하는지를. 왜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사랑이라 여겼다. 그 사람의 조용한 이름조차.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언젠가 그 이름과 마주할 순간이 오면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고. 이서진은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동네 골목에 발을 디뎠다. 그 거리는 기억보다 좁았고 시간보다 무거웠다. 오래된 전봇대, 벽에 붙은 광고지, 마른 잎이 굴러다니는 인도. 그 모든 것이 그를 닮아 있었다. 조용하고 묵직하고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채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소를 들고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었다. 그곳은 과거의 시간 속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낡은 상가, 가스통 쌓인 구멍가게, 비오는 날마다 새던 기와집 지붕. 모든 풍경이 낡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살았던 방 앞에 섰다. 출입문엔 오래된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먼지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에서 그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곳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사람의 체온이 어딘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벽면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엔 낡은 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여긴 비가 많이 옵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이따금 꿈에서 내가 웃더군요. 그 웃음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글씨는 흐릿했고 종이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무릎 위에 엽서를 올려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울음은 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너무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동네 작은 문방구에 가서 열쇠공을 불렀다. 잠시 후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안은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다. 곰팡이, 종이, 나무, 그리고 그 사람의 냄새.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창문에는 빛이 가늘게 들어왔고 방 한구석엔 조그만 책상이 있었다. 그 위엔 손때 묻은 일기장, 찻잔, 깨진 안경, 그리고 말라버린 꽃 한 송이. 서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책상 앞에 앉았다. 일기장을 펼치자 그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조금 아팠다. 하지만 그 애는 잘 지내겠지. 그 애는 강하니까. 다음 장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강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외로웠던 거였다. 아마도 나를 닮은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 장엔 내가 없더라도 그 애는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으며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막혔다. 슬픔이 아닌 죄책감, 그보다 더 깊은 후회가 그녀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 끝까지 딸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들고 식탁 위에 옮겨 놓았다. 지금이라도 그가 다시 돌아와 앉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정리하고 싶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아기 때의 자신이었다. 어깨에 이불을 둘러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옆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서툰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웃고 있는 얼굴을 그녀는 처음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어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였다. 아버지.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이른 아침 비가 내린 듯한 땅바닥은 축축했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천천히 울렸다. 검은 옷을 입은 몇몇 조문객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고 빈소 가장 안쪽에는 작은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웃는다기보다 그냥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시간 무언가를 기다린 사람처럼 마침내 안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서진은 그 사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손엔 흰 국화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엔 접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그 편지는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말. 서진아. 이름만 불러도 좋더라. 너를 끝내 안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너는 내 딸이었고 나는 너의 아버지였다. 그거면 됐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 문장을 되뇌었다. 그동안 외면했던 단어, 지우고 싶었던 호칭,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방어 없이 받아들이는 말. 아버지. 그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용서도, 회한도, 고백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을 뿐이고 늘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정말 떠나갔다. 서진은 조문객이 하나둘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멀어지고 남은 건 단 하나의 기억뿐이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었다. 유치원에서 늦게 끝난 그녀를 데리러 온 사람은 아버지였다. 작은 우산 하나에 둘이 몸을 기울여 들어가던 그날. 그녀는 그 우산 아래서 작게 물었었다. 아빠, 우리 집 가난해?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 미소는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 미소를 다시 떠올리며 서진은 손에 쥔 국화꽃을 조용히 헌화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리고 입술을 조금 벌려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삶이란 것은 누군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장례가 끝난 뒤 그녀는 작은 종이함 하나를 들고 그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들, 찢긴 수첩, 마른 꽃다발, 그리고 이서진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는 메모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천천히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자 하나를 꺼내어 새로 장식장을 만들었다. 어릴 적의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그는 흐릿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아래 그녀는 메모 한 장을 남겼다. 그래도 사랑이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창밖의 나무는 천천히 몸을 흔들고 있었고 하늘은 그늘에서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계절은 다시 바뀌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간 뒤 서진은 처음으로 봄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의 시작은 바로 그 사람의 마지막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이서진은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 오래된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다.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꽉 쥐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면 손에 든 이 물건을 놓고 돌아설 작정이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시 보지 않아도 남겨진 마음을 건넬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다. 하지만 예상보다 먼저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조용히 옆에 섰다. 하윤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바람을 등진 채 서 있었다. 둘은 마주 보지 않았다.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하늘은 낮은 회색이었고 공기는 축축했다. 서진은 손에 든 봉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 안엔 병구의 유품 중 일부와 그가 하윤에게 주지 못한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하윤은 그걸 받지 않았다. 대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아버지를 당신에게 보내드릴 수 있어 감사했어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정중했다. 그녀는 사랑을 독점하지 않았고 그 사랑을 공유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서진은 봉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하윤이 건넨 쪽지를 두 손으로 받았다. 손끝이 닿는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서 온기가 스쳤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눈빛으로, 숨결로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서로가 선택한 길이 달랐음을, 서로가 받은 사랑이 달랐음을, 그러나 결국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음을. 버스가 도착했다. 하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뒷문으로 올랐다. 서진은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건 인사였다. 아주 늦은, 그러나 진심 어린 인사.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 서진은 정류장 옆자리에 잠시 앉았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을 펼쳐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녀는 연필로 단 한 줄을 덧붙였다. 아버지는 결국 두 사람에게 같은 사랑을 주었어요. 그녀는 쪽지를 다시 접어 봉투 안에 넣고 자신의 가방에 조용히 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이제는 다시 누군가를 지우는 대신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